논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교육학적이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 수업이 기본적으로는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죠. 그런데 이 교수 학습 방법의 이 변화가 이렇게 그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어떤 변화,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과정의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젝트 수업이 이렇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지금 그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늦거든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워낙 이렇게 좀 딱딱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늦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인식론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이 세상과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학생들이 그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그 지식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알게 하느냐? 그리고 그 지식이 진짜 올바른 지식이고 가치 있는 지식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인식론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육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세상과 지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근본적인 인식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선 그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그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는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게 좀 이제 이게 답변을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소리 열으시고 제가 이제 이거 피드백을 좀 받아야 돼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다른 분 다 음을 소거해 놔서 제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합니다. 여러분들 그 OECD에서 2008년도부터 5년 간격으로 전 세계의 그 교육을 조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탈리스라고 해요. TALIS. 그게 뭐냐면은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와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조사하는 것이죠. 이게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는 그 탈리스 2018이 있고 탈리스 2013이 있고 탈리스 2018이 있죠. 탈리스 2018은 2009년도 한 11월쯤 발표를 하고, 탈리스 2013은 2014년도 한 11월쯤 발표해요. 그리고 탈리스 2018은 작년 한 11월쯤 발표가 됐죠. 그런데 탈리스 2018 때는 그 많은 나라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된 것은 탈리스 2013인데 그 결과를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시죠? 네. Student work on project that require at least 1 week to complete. 그러니까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 수업을 각 나라에서 얼마나 frequently, 자주 하거나 거의 모든 수업에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부터 브라질 해갖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여기 조사 대상이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평균이 나옵니다. 이게 점수화한 거죠. 이게 이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주 한다, 거의 모든 수업에서 한다라는 답의 그 평균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표준 편차죠. 평균을 보면은 세계 평균이 에버리지가 27.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몇 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 코리아를 보면은 14점이에요. 14%. 이것은 세계 최하위 점수라는 얘기죠. 그 제가 이제 뭐 지금 뭐 교육감을 뭐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티칭 앤드 러닝 그 상황이 그 대한민국이 여기서 대한민국이 14 평균 14점이 나왔는데 이것은 최하위 점수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면은 요새는 그 4차 산업,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그 해방 직후에도 우리가 그 시청각 수업 이런 거 막 강조했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스킬이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또 이게 나옵니다. 여기 마지막 이게 잘 안 움직이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제일 오른쪽 칼럼이에요. 여기 보면은 student use ICT for project or class work.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그 ICT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하느냐. 이걸 또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평균이 37.5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몇 점일까요? 대한민국은 쭉 보면은 27.6이에요. 이것도 하위 그룹이죠. 굉장히 이게 ICT 활용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죠.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 수업하고 이제 탐구 수업, 발견 학습을 또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탐구 수업, 발견 학습은 그것은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학습, 발견 학습하고 이 프로젝트 수업이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끊임없는 피드백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피드백은 교사가 학생한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학생이 교사한테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학생과 교사라는 인간과 비인간, 사물, 자연, 기타 모든 사물들과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피드백을 의미하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수업이 어떤 그 지식이나 개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사실이 선형적 인과관계로 마치 기계가 작동하듯이 그렇게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만들어내듯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서와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을 창조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뭘 측정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드백을 또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요걸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수업의 특징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의 삶과 결합된 수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사가 설정하던 아이들이 설정하던 어떤 그 문제,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거는 참 이해가 안 간다.
저거 한번 탐구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설정하는데 그거 책 속에는 그런 문제가 없죠. 물론 이제 책 속이나 참고서에도 어떤 문제가 있죠. 수학 문제를 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하고 이 프로젝트 수업에서 말하는 문제는 다르죠. 책이나 그 수학 참고서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정답이 정해진 문제죠. 거기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는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런데 프로젝트 수업은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단순하다면 우리가 늘 그냥 편안하고 안이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죠. 그 복잡한 삶 속에서 그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은 안 되지만은 뭔가 대안을 계속 모색해 가는 거. 이게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탈리스에서 그 서베이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얼마나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수업을 하느냐. 이걸 또 조사를 했어요. 이게 그거죠. Refer to a problem from everyday life or work to demonstrate why new knowledge is useful. 삶과 관련된 그런 수업,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는가. 우리 삶과 관련된 그런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새로운 수업이 필요하는가. 이 수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평균이 몇 점이냐 하면은 68.4점이에요. 68.4점인데 대한민국은 몇 점입니까? 49.5점이에요. 이것도 하위 수준입니다. 하위 수준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탈리스 2013 결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탈리스 그 뭡니까? 다른 걸 한번 또 볼게요. 탈리스 2018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게 보이시죠? 제가 이제 저기 탈리스 자료를 다운을 받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몇만 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탈리스 2018 자료니까 최근에 거죠. 작년 11월에 발표된 거니까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 선생님들한테 옆에 동료 교사분들이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동의한다 또는 매우 동의한다 이것을 이제 수치화한 건데 이게 이제 OECD 평균이 여기거든요.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OECD 평균이 여기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OECD 평균 이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이게 이제 네, 요것도 이제 탈리스 2018 자료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평가를 물어본 거예요. 평가. 어세스먼트를 평가한 건데 말이죠. 요새 그 교육청에서 이 과정 중심 평가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 중심 평가라는 그 개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진행하는 모습 이런 거는 저는 이런 그 교육 과정의 변화와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못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평가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걸 또 말씀드리려면 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그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해서 이 평가의 개념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데요. 우리 보통 쓰는 말로 하면은 형성평가,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인데요. 형성평가가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잖아요. 이 형성평가가 미시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작동되는 게 또 프로젝트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그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은 수업이 굉장히 복잡계로 진행되면서 끊임없는 피드백이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드백이 주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 자체가 곧 평가예요. 그러니까는 프로젝트 수업 이퀄 뭡니까? 끊임없는 형성평가가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리스 2018에서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frequently, always, 종종, 그리고 늘 그런 그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자주 하느냐인데 여기 보면은 written feedback.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형성평가 하면은 우리 과정평가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왜 잘못됐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냐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마치 총괄 평가처럼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작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형성평가식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수를, 그러니까 그 과정 중심 평가가 물론 그 루브릭을 작성해서 이렇게 피드백해 준다고 하지만 그거 그 개념 중에는 어떤 그 마크, 점수를 매긴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튼 피드백, 이 리튼 피드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루브릭 그 총괄 평가에 가까운 그런 그 루브릭을 작성해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피드백이 주어지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대한민국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대한민국이 여기 나오는데 하위 수준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젝트 수업, 제가 이제는 수업 이퀄 평가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수업은 그런 그 평가를 전제로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막대가 대한민국 이게 뭐죠? 막대는 이제 2013년 측정한 거고 요 다이아몬드 표시, 이 다이아몬드처럼 안 보입니다만 요 마른 목걸로 표시된 건 2013년도 측정한 거죠. 2013년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보다 2018년도가 나아지긴 했지만은 다른 여러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거죠. 학생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 이미지에이트 피드백, 즉각적인 피드백을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 이거죠.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보면은 여기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된 이런 이 객관적인 자료를 뭐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뭔가 상황을 개선하고 발전하려면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이제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이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미 그 학교에서 가리키는 지식의 개념이 옛날에는
옛날 그 교육과정 패러다임은 뭐였습니까?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었죠. 그 교과 우리도 여전히 지금 학교 시스템이 절반 이상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있고,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은 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지식이라는 것은 주로 교과서나 책에 쓰여져 있는 지식, 즉 명제적 지식,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1 더하기 1은 1이다. 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제로 제시되어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지식들이죠, 주로. 그런데 이미 세상은 그런 지식은 사실상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소위 말하는 암묵적 지식이 있는 것이다. 그 암묵적 지식을 보통 우리가 뭐로 표현합니까?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역량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명제적 지식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학생들이나 우리는 몸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미 세상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지식을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학생 여전히 그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어치브먼트예요. 그걸 그냥 학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어치브먼트가 얼마나 향상이 되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만족도거든요.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또는 학부모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제 그건데 이 어치브먼트를 측정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학력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데 그 점수도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학력 측정은 옛날식의 그런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 또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주로 지필고사 중심의 그 명제적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거 측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프로젝트 수업에 걸맞는 그런 그 학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론 이제 그게 거기 뭐 논란이 많지만 그게 보통 그 피사에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측정하는 거. 여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그 피사 그 어치브먼트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그 피사 2015에서는 굉장히 그 참담하다 할 정도로 모든 그 저걸 측정하죠. 뭐 우리말로 하면 국어, 수학, 과학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다 점수가 떨어졌어요. 공부 잘하던 학생도 떨어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도 떨어졌어요. 피사 2018에서는 약간 점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게 기저효과예요. 피사 2015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말이죠. 피사에서 그 어치브먼트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도 측정을 해요. 이퀴티라고 하는 거죠. 이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 SES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 간의 그 어치브먼트의 격차가 줄어들었냐 아니면 더 안 좋아졌냐 이게 이제 이퀴티를 측정하는 건데요. 그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예. 줌이 사라졌네. 여기
줌 바탕화면이 네네, 나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화면 보이시죠? 요게 피사 2015 자료예요. 이게 뭐냐면은 2006년부터 2015년, 약 10년 사이죠. 10년 사이에 전 세계 나라 학생들의 그 어치브먼트하고 임프로먼트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수행, 이게 이제 일종의 어치브먼트죠.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증대했느냐.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그거죠. 그리고 세로축은 이퀴티, 형평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네 개의 분야로, 네 개의 그 분면으로 나누어져 갖고, 이쪽은 뭡니까? 이 우상 평면에 있는 것은 학생들의 그 학업성 지도도 향상됐고 형평성도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 대각선 쪽 이쪽은 학생들의 그 퍼포먼스도 낮아졌고 형평성도 낮아진 나라죠.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2015년 사이에 대한민국 학생들은 퍼포먼스도 낮아졌고 형평성도 악화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바뀌어져 있는 패러다임으로 교육의 어떤 산출물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식이라는 게 과거처럼 그 명제화된 지식이 아니라 역량, 느낌, 정서, 인성, 태도, 신념, 이게 다 포함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인성교육도 문제가 되죠. 그럼 인성교육은 그럼 우리가 잘 하고 있을까요? 그 자료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오래 다닐수록, 그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오래 다닐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국가와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이거는 아마 저 KDI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인성이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계층 간 연대 의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그 이웃나라들이 포함된 거죠.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인의, 그러니까 철도 노동자들 있잖아요. 철도 노동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는 그 철도 노동자들의 그 해고를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을 하려면은 할 수 없이 그 철도 요금이 올라가죠. 너는 그럼 그것을 용인할 의사가 있냐? 너는 그 기차 요금을 좀 비싸게 지불하더라도 철도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된 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역시 한국의 지표가 가장 낮게 나옵니다. 네 나라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그 인성교육과 관련된 그 최근의 자료들이 꽤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제 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이게 줌 화면이 왜 또 갑자기 없어졌나 모르겠네요. 들립니다. 잠깐만요. 아, 네,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게 많은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화면 공유된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냐면은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은 훌륭한 교육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것도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세계의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이 세상과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걸 이제 인식론적인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이 너무 딱딱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이끄는 그 교육 정책 리더들이 전혀 엉뚱한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고, 자 우선 그 교육 과정의 패러다임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세상이 늘 변하잖아요. 그 세상이 변함에 따라 그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는 것이 좋으냐.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이게 쭉 변해 왔어요. 그게 이제 교육 과정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이 뚜렷이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뭡니까? 교과 기반 교육 과정이었죠. 이 교과 기반 교육 과정의 원조는 저기 그 16세기 이 라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근대화가 이제 이게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이제 근대 사회가 막 꽃필 때였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강했어요. 그때 그 이성이라는 것은 데카르트식의 이성이에요. 그 명제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역량, 정서 이런 거는 그거는 너무 변화가 무쌍하니까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머리와 몸으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아주 편협한 그런 그 논리적 이성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강해갖고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강했던 거죠.
그런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 우리 교과서 보면 어떻습니까? 교과서에 하는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 목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책들을 한번 봐보세요. 책 앞에 목차가 있죠. 큰 제목으로 나누고 또 작은 제목으로 나눠갖고 지식을 굉장히 체계화 요약해갖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잘 가르치는 거였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요거 다 공유한 거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근대적 교육과정. 그다음에 현재 우리한테 그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과정 또는 우리 관념 속에 굉장히 여전히 그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타일러의 그 교과 중심, 타일러의 그 목표 중심 교육과정. 이 타일러의 그 교육과정 모형은 굉장히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 과학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대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하고 목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종합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논리가 뭡니까? 이게 이제 보비트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건데 이 논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업할 때 꼭 목표를 설정하죠. 그죠? 그것도 그 타일러와 블룸 같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진술 가능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까? 측정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수업도 하기 전에 이미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선정하고 조직화하죠. 그런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서 수업하기 전에 설정된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 학습 지도안 그거 쓰시지 않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학습 지도안 처음에 학습 지도안은 요새 잘 안 씁니다만은 이원 목적 분류표 요새도 하시나요? 현장에서? 그죠? 그 이원 목적 분류표 할 때 그 이원이 뭐예요? 내용과 행동이죠. 그러니까는 수업 전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정해놓은 거죠. 그것도 매 수업 시간마다 세부나 목록화해서 정해놓은 거죠. 그게 우리 국가교육과정이 지금도 그런 형태잖아요. 구체적으로 진술 가능한 목표를 옛날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때는 못멋을 안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다 뭘로 바꿨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가교육과정은 내용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또는 진보교육감 되고 나서 그 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또 많이 운영했죠. 그런데 저도 수업을 굉장히 많이 참관을 했거든요. 근데 활동 중심 교육 이렇게 참관해 보면은 뭔가 재밌게 활동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배운 게 없다는 그런 그 반응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교육부에서도 2015 교육과정에서는 너무 그렇게 활동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가니까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도입했죠. 소위 말하는 빅 아이디어를 이라는 개념을 실었잖아요. 2015 교육과정에. 그러면서 개념을 좀 가르쳐라. 그러면서 굉장히 절충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러면서 또 활동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빼겠다. 그랬는데 사실 뭐 빼긴 뭘 빼요. 그리고 그 여전히 그 내용 중심 교육 과정 여전히 그 타일러의 이런 그 근대적 교육 과정에 머물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교육 과정을 편성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도 그렇고 교육청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육과정 재구성하라고 그러죠. 그 교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세부나 목록화 해놓을 테니까 너네들이 재구성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실제로 맞지 않는 새로운 흐름에 맞지 않는 과정 중심 평가를 또 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싱가포르 그 국가교육과정 보면요. 그 내용 그다음에 활동 중심의 평가가 아니래도요.
인식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는 국가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것은 말이죠. 정해진 목표가 없어요. 그 수업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목표에 이렇게 모든 걸 짜맞추는 그런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게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이런 그 타일러식의 근대적 교육 과정에서는 뭐예요? 정해진, 그것도 아주 협소하게 정해진 그런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나타나는 창조적인, 창의적인, 튀는 거 이런 건 다 제거가 되죠. 우리 옛날에 초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수업 받았어요? 저는 거의 부동자세로 수업 받았어요. 딴짓하고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다른 생각 이야기하면 혼났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 네. 그래서 이제 이 근대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요 정도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이 1960년 브루너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1960년 브루너 이거 보이시죠?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탐구학습하고 발견학습이에요. 프로젝트 수업은 탐구학습이나 발견학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브루너가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브루너는 여기 보시면은 100살 넘게 살았어요. 100살 넘게 살아갖고 이 젊었을 때, 보통 우리가 이 브루너의 학문 중심 과정이라는 것은 브루너가 좀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브루너는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드신 다음에는 내가 젊었을 때 주장한 거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장을 하신 분인데 어쨌거나 이 브루너가 주장하는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존 듀이가 20세기 전반기는 그때가 이제 미국이 그 진보 교육의 시대였잖아요. 그 진보주의 교육의 시대였기 때문에 주의가 이렇게 그 학생 중심 교육, 흥미 중심 교육,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 하던 차에 그 당시 그 냉전 시대였는데 소련이 그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를 하죠. 그 스푸트니크 쇼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소련하고 이렇게 경쟁하는데 그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첨단 기술의 그 집약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경쟁에 진 거다. 과학기술 경쟁에 진 거다. 큰일 났다. 왜 졌냐? 그것은 소위 말하는 그 진보주의 교육학자들이 가리키는 아이들한테 과학, 수학 이런 그 체계화된 학문을 안 가리키고 맨날 교육이니 아동 중심 교육이니 이런 걸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 등장한 게 이제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이죠. 그런데 이 브루너가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모든 학문 경향이 그랬듯이 굉장히 구조화된 학문이에요. 여기서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하게 구조화된 학문이죠. 그리고 그 학문의 논리라는 것은 굉장히 이분법적 구도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활동 중심, 행동 중심 이런 교육하지 말고 애들의 뭐 흥미 중심 교육 그런 거 하지 말고 학문을 가르치되 이것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처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탐구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개념도 뭡니까? 아이들이 알게 되는 이 세상과 지식은 여전히 아이들과 관계없는 이미 체계화된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지식의 개념을 굉장히 고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죠.
우리가 저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좀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PSSC 무슨 그런 수학, 생물, 과학, 그 완전화학 교과서 그런 거 혹시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게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를 휩쓴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 시간에 실험하는 거 똑같아요. 물론 이제 요새는 과학 실험도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보통 과학 실험하면은 그 과학의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엄격한 엄격하게 그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엄격한 또 실험 절차를 거쳐서 그 지식을 발견하고 탐구하죠. 선생님들 중에는 이것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요새 그 저기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논문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 수업의 그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 수업 제대로 된 프로젝트 수업을 하자는 입장에서 이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듀이가 등장을 하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시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브루노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듀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듀이의 흥미 개념과 학생 중심 교육 과정 나오죠. 프로젝트 수업의 그럼 원조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원조라고 사람들이 사례를 많이 드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듀이예요. 듀이. 존 듀이입니다. 이 존 듀이는 당시의 그 진보주의 교육학자였죠. 아주 대표적인 당시 그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을 이끌고 실제로 이제 실천도 하고 실험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듀이를 비롯한 그 진보주의 교육 실천가들의 그 교육 효과가 과연 그 있냐 없냐를 또 이제 연구까지 했죠. 그 소위 말하는 그 8년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검증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 듀이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시대적 한계도 있었고 학문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듀이가 명확하게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인식론적 입장,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수업의 복잡계적인 현상 이것을 주장하진 않았지만은 듀이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봐요. 지금의 학자들이 다시 그 듀이의 논문을 읽어보니까는 듀이는 진짜 선각자였다.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듀이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는 학자 중에 하나죠. 듀이가 주장한 것은 흥미중심 교육과정이에요. 흥미중심. 그런데 듀이가 주장한 이 흥미는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생각하는 그런 흥미가 아니고 인식론적으로 규정된 흥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흥미는 학생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떤 지식을 공부할 때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요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흥미라고 하면은 너 어떤 흥미 있냐? 마치 그 흥미가 주체의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 어디에 흥미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또는 반대로 어떤 그 대상, 사물이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어떤 소설책은 흥미로워. 어떤 영화는 흥미로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듀이는. 흥미라는 것은 인식의 주체인 사람과 그 인식의 대상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흥미가 영어로 인터레스트거든요. 근데 라틴어로 이 인터레스트 개념 자체가 인터, 사이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것은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계속 이렇게 뭐 연구하잖아요. 그 프로젝트라는 게 연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산출물을 창조해내는 거죠. 연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개념과 인식을 창조해낸다는 거죠. 그 창조의 개념이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프로젝트 수업에서 창조. 그리고 이 창조는 단순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단순계 시스템이 뭡니까? 자동차, 비행기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 역시 기계이기 때문에 단순계 시스템이죠. 우리 그 태엽 감은 시계 이런 거 다 단순계 시스템이에요. 우리 그 교과 중심 교육 과정,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수업 그거 다 단순계 시스템이에요. 단순계 시스템하고 복잡계 시스템의 차이는 뭡니까? 단순계 시스템은 새로운 게 창조되지 않아요. 그냥 있던 게 전달될 뿐이에요. 복잡계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의 핵심 개념은 창조성이에요. 이 창조성이 이제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창의성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창의성도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데 창의성은 주로 그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죠. 또는 이제 개인적 구성.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찾아낸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프로젝트 수업 뭐 새로운 그 복잡성 교육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를 넘어서는 개념으로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라는 것은 학습과 학습 대상물 사이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사이에서. 여기서 사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창조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계에서는 창조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복잡계에서는 창조가 일어나요. 왜 창조가 일어납니까? 복잡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그러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심정에 처해서 아이 곤란해 정말 나 사라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이러다가 새로운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죠.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살면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그 OECD라든지 그 WEF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클라우스 슈밥이 이끄는 그 뭡니까 그 말은 경제 포럼인데 거기서 그러면은 그 4차 산업시대 경제를 잘 이끌기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래갖고 이제 지금 현재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 요새는 이제 역량 컴피턴시보다는 또 이제 스킬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이제 뭐 그 개념이 왜 그런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이들이 그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스킬 중에서 그 이제 5년마다인가 이렇게 가장 필요한 스킬 10개를 그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1위, 2위, 3위에서 10위까지 하는데 계속 1순위에 오는 그 스킬이 뭔지 아세요? 1순위에 오는 역량이 뭔지 아세요? 아, 그거는 한 3위, 4위 정도 돼요. 복잡성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네, 컴플렉서티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복잡성 사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리고 이제 이 듀이의 그 흥미 개념 그러면은 이런 그 흥미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를 듀이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합니다. 대단히 잘 설명을 해갖고 이렇게 그 발달 과정에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이 흥미는 그렇게 이제 사이에서 창조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달해 간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 흥미, 간접적 흥미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게 듀이가 직접적 흥미, 간접적 흥미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의 그 세상과 지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가느냐 이거를 이제 아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실험학교에 직접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 수업을 잘 하려면은 이런 개념을 좀 이제 알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슈왑과 워커하고 이제 아이즈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프로젝트 수업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해갖고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교육과정의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 교육과정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슈왑과 워커가 그 타일러의 그런 그 목표 중심 교육과정. 수업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들의 그 수업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고 조직해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이론은 그건 이론일 뿐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반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 그 이원 목적 분리표 만드시면서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이 짓 내가 왜 해? 그리고 설정한 수업 목표대로 수업 진행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거 반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타일러의 그런 입장은 이론적 양식일 뿐이다. 내가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겠다, 지금부터. 그래서 본인들의 그 교육과정 이론은 실제적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이 강령, 그 다음에 수의, 설계. 이 중요한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이 강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령하니까 좀 이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죠. 뭐 노동조합의 강령, 어느 정당의 강령, 3.1운동의 뭐 행동 강령,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강령의 원어는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뭡니까? 신도림역 전철역의 그 플랫폼, 서울역의 플랫폼, KTX 광명역의 플랫폼. 그 플랫폼은 뭡니까? 수시로 열차가 왔다 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서 만나고 교류를 하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 근처에서는 어떻습니까? 상가도 발전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과 행동들이 드러나고 교류를 하게 되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플랫폼 캐피탈리즘이라고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새로운 스쿨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학교를 플랫폼 학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타일러의 그런 말 다 헛소리다.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수업을 할 때는 수업과 관계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일단 그것이 뭔지 복잡한 거예요. 플랫폼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도림역 그 출퇴근 시간에 가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 복잡한 속에서 수구이를 통해서, 그죠? 수구이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찾아내서 설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실제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물론 당시의 시대적 한계, 학문적 한계 때문에 이 슈왑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상식적인 말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인식론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쓰고 있는 절반 이상 쓰고 있죠.
이 저기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는 학교도 아마 교과 수업 한 60% 정도 하시지 않나요? 교과 중심 수업. 물론 이제 교과 수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좀 장기적인 이런 프로젝트 수업은 많아야 뭐 10% 20%안 되죠. 이미 그 패러다임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즈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아이즈너 교육 과정은 요 아이즈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즈너 보이시나요? 이 아이즈너는 사범대학에서 그 예술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아까 그 타일러의 교육 과정은 과학적 교육 과정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딱딱한 그 실험 수업 있잖아요. 그거는 맞을지 몰라요. 맞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어떤 그 예체능 과목은 그 창조성, 이 창조성을 가장 그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쉽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즈너는 이제 주로 그런 수업을 이제 연구하고 그런 그 교사들을 상대하다 보니까는 타일러 저거 엉터리다. 저 교육과정 이런 엉터리다라는 것을 일찍이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타일러식의 그런 그 타일러식의 그러니까 학습자와 별개로 수업하기 전에 이미 설정된 협소화된 그런 목표, 그거를 역시 공격을 하고, 수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끊임없이 그 수업 속에서 상상력, 창조성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없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잡한 수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저 학생이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저 학생이 왜 저런 결과를 가져오지? 내가 사용한 이 수업 교구, 이 인터넷망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것에 끊임없이 주의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마인드풀리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마음 챙김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 피드백 자체가 포마티브 어세스먼트인 거예요. 수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거를 하려면 굉장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스킬이 요구되는 거죠. 요새 강조되는 게 그 스킬이죠. 그리고 그것은 1, 2년 사이에 획득되는 전문성이 절대 아니죠. 수십 년 평생을 해야 하면서 우리가 계속 닦아 나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복잡계적인 그 수업을 계속 이끌어 가려면은 그 마인드풀리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이 아이즈너는 감시관, 코너소십이라고 이제 그 당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마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 타일러의 교육 과정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학생들의 마음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 이론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 하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마음, 뭐 기쁘고 즐거운 마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교육학에서 또는 이제 인식론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 몸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지 과정을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 기쁘고 슬프고 믿고 당당하고 비굴하고 떳떳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프로젝트 수업은 이 학생들의 마음을 다루는 수업이에요. 이 마음 속에는 명시적 지식까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명제적 지식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즈너에 와서는 드디어 이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교육과정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쭉 이제 그 아이즈너가 이제 그걸 이야기해서 좀 전개한 논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이즈너는 타일러의 그런 목표 말고 문제 해결 목표를 제시해요. 이 프로블렘 솔빙 오브젝티브죠. 이 문제 해결 목표가 요새 우리가 쓰는 그 프로젝트 할 때 우리 프로젝트 수업은 이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할 때 제시되는 바로 그 목표 개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수업은 끊임없이 학생들의 그 마음이 표현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표현.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그런 표현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스피노자, 들레즈 이런 철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어떤 지식을 배울 때 반드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정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철학 용어로는 정동이라고 그러죠. 어펙트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함께 우리 몸의 그 표정, 근육의 움직임, 표정 이런 게 계속 표현되잖아요. 이 표현을 서로 교류하는 게 프로젝트 수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아이즈너가 이제 강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즈너의 그 개념 중에서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는데 영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아이즈너가. 여기서 0이라는 것은 널,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제가 이제 또 하나의 그 과제 주제를 준비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인식론과 관련된 거예요. 그 아닙니다. 제가 잘못 열었네요. 그 학생들이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이 아이즈너의 그 영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왜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그 기본 원리가 되는 인식론, 그 창조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거는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소개하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